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조선시대 경기도 지역의 한 마을에 갑식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갑식이는 몸이 허약했지만 천출 출신의 노비치고는 굉장히 머리가 명석했지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마을 지주인 김대감 댁에서 대소사를 모두 관리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봐라 갑식이, 올해 눈에서 수확한 쌀이 몇 석이나 되느냐? 예, 대감나으리, 올해 수확한 쌀은 350석이옵니다. 작년보다 20석이나 더 나왔습니다요. 이미 일부는 저작거리에 내다 팔았고 나머지는 창고에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오냐, 잘했구나. 그러면 세금은 얼마나 되었느냐? 세금은 은 50냥과 쌀 100석이옵니다. 작년 이맘때보다 열량이 더 많습니다요. 저축할 몫과 쓸 몫으로 나눠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놈의 집구석에 돌아가지를 않겠구나. 과찬이옵니다, 나으리. 김대감은 갑식이를 굉장히 아꼈고 갑식이도 그런 김대감의 호의에 답하기 위해 아주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대감이 갑식이 또래의 여식을 데려왔습니다.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어서 집안 사람들은 입이 떡하고 벌어졌지요. 도대체 누구인고 하니 김대감이 이번에 새로 맞이할 둘째 부인 정화마님이라는 겁니다. 김대감의 첫 번째 부인은 아이를 출산하다가 그만 유산하고 목숨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깊은 슬픔에 잠긴 김대감은 재혼을 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김대감이 드디어 마음을 열고 새로이 맞이한 이가 바로 정화마님이었습니다. 정화마님은 외모뿐만 아니라 품행도 단정하고 아주 상냥한 처자였습니다. 어찌 저렇게 곱디 고운 처자가 있을까? 우리 나으리는 평소에 행실이 올바르셔서 아내 복이 따르나 보다. 갑식이는 김대감의 혼례를 진심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이제 안주인도 생겼겠다. 아이만 생기면 앞으로 집안이 더욱 화목하여 대대손손 번창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갑식이는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정화마님 역시 갑식이의 성실함과 지혜로움을 곧바로 알아보고 신임하며 여러 가지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갑식이는 마님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마님이 뜨개질을 하다가 바늘을 손가락에 찔렸는데 하얗고 가늘한 아름다운 검지에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갑식이는 온갖 호들갑을 떨면서 마님의 손가락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님의 손을 잡는 순간 단순히 주인과 머슴의 관계를 넘어서는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올랐습니다. 허나 갑식이는 자신의 신분은 물론이고 주인 나리인 김대감을 떠올리며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놈 갑시가? 내 놈이 정령 돌아버리기라도 한 게냐? 아주 죽도록 얻어터져야 정신을 차릴 테지. 이 천하의 몹쓸 자식? 다시는 이딴 생각을 하지 말거라. 갑식이는 그런 자신의 뺨을 세차게 후려갈기며 타박했습니다. 어찌나 세게 후려쳤는지 코피가 터져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깊숙이 묻어두기로 다짐했지요. 그리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는데 모든 것이 평온하게만 이어질 것 같던 김대감 댁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김대감이 너무 연로한 나머지 노안으로 병을 얻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다가 겨울이 채 넘기기도 전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집안은 말 그대로 초상집이 되었지요. 집안의 기둥이었던 김대감이 가버리자 정화마님은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일을 어쩌면 좋으냐? 이렇게 떠나시면 나는 어떡하라고. 마님, 너무 걱정 마시지요. 저 갑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대소사는 제가 다 관리하니 마님은 그저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요. 그래 갑시가.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정화마님은 따뜻하게 위로하는 갑식이의 품에 안겨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갑식이는 그런 마님을 위해 그리고 먼저 떠난 주인 나리를 위해 반드시 이 집안을 지켜내고 잘 꾸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갑식이는 더욱더 열심히 일에 매진하며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김대감이 있을 때보다도 갑식이의 역할은 더 막중해졌습니다.
비단 집안일뿐만 아니라 정화마님이 외롭거나 슬플 때 항상 갑시기가 따뜻한 말로 정화마님을 위로해 줬답니다. 정화마님에게도 갑시기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지요. 점차 갑시기는 머슴 그 이상 가는 존재로 정화마님에게도 자리 잡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어찌나 눈이 많이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던지 집안 사람들은 이러다가 봄이 영영 오지 않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이고야, 이러다가는 지붕이 눈무게를 못 이겨서 무너질 수 있겠다. 이보게들 모두 같이 나와서 눈을 좀 치웁시다. 이 날씨에 치워봐야 무슨 소용이요? 어차피 다시 쌓일 거 아니요? 그러면 못하러 밥을 먹소. 어차피 다시 배고파질 텐데 말이요.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지. 괜히 눈 치우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까딱하다가는 얼어 죽겠구만. 너무 그러지들 말고 좀 도와주시구랴. 나 혼자서 저 눈을 어찌 다 치우겠소. 어허이, 거참 사서 고생이요. 그래도 갑시기가 이래 부탁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네. 날이 너무 춥고 눈이 거세게 내려서 다른 식솔들은 나가기 싫어했습니다. 갑시기가 상머슴이기는 했어도 강제로 머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었기에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나가지를 않았지요. 그래도 갑시기가 애타게 부탁을 하자 마지못해 넉가래와 삽 빗자루를 들고 나섰습니다. 갑시기는 먼저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눈을 밀어서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아래에 있는 머슴들은 그러면 눈을 한 곳으로 밀어서 쌓았지요. 그렇게 한참 동안 제설을 하는데 지붕을 살피던 갑시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붕의 한 부분이 눈이 쏠려서 잔뜩 쌓여 있었는데 발을 조심스럽게 내디디니 우지끈하는 소리가 들리지 뭡니까? 여긴 정화마님이 있는 안방 아니냐? 이미 지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벌써 부서진 것입니다. 여기서 눈을 치운답시고 어설프게 움직였다가는 무너질 수 있는 것이지요. 갑시기는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나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후다닥 정화마님이 있는 방으로 갔지요. 마님, 정화마님, 위험합니다요. 어서 방에서 나오십시오. 이건 무슨 소리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냐? 마침 갑시기가 정화마님 방으로 뛰어들어가니 자다가 갑작스레 들린 소리에 정화마님은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붕이 무너지더니 눈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갑시기는 마님의 손목을 붙잡아 끌어내어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정화마님은 눈과 부서진 지붕 자재에 깔려서 위험하였을 것입니다. 아이고야. 지붕이 무너졌다. 이봐. 여기 얼른 빨리 와봐. 갑시기 말이 정말이었구먼. 마님은 괜찮으신가? 다치신 데는 없네. 많이 놀라신 것 같아. 내가 모실 테니 여기 난장판 좀 치워주게. 그려 고맙네 갑시기.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잠깐 쉬고 있게. 마님이 많이 놀란 것 같으니 잘 위로해주게. 갑시기는 정화마님을 안전한 방으로 모셨습니다. 정화마님은 말 그대로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격이라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몸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갑시기는 그런 정화마님에게 따뜻한 소미불을 둘러주고 온도를 덧대어서 따뜻하게 해주었답니다. 고맙다 갑시가. 내가 아니었으면 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게요. 아닙니다, 마님.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지요. 큰일이 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서로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추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갑시기는 마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님, 언제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저 갑시기는 목숨을 걸고라도 마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 집안을 그리고 마님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정화마님은 그 말에 갑시기의 손을 꼭 잡으며 뜨거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바락 갑시기의 품에 안겼지요. 둘은 서로를 애타게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주인과 머슴의 관계를 넘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강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정화마님은 그런 갑시기의 상의를 잡아 끌어내렸습니다. 서늘한 정화마님의 손길이 갑시기의 가슴팍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가냘픈 마님의 손가락이 닿자 갑시기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평생 지켜주기로 했던 마님에게 자기가 몹쓸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갑시기는 선을 넘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갑시기는 천성적으로 허약했는데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갑시기는 너무나도 작고 볼품없는 물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잔뜩 힘을 줘봐야 겨우 새끼손가락 크기였지요. 만약 마님이 볼품없는 물건을 본다면 있던 정도 모두 다 사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는 미천한 머슴이고 마님은 어엿한 양반입니다. 이러다가는 큰일이 납니다요. 나는 그런 것 따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갑식이 너도 나를 애타게 원하고 있지 않느냐? 나 또한 그렇다. 우리 신분 따위 생각하지 말자꾸나. 그리고 나는 이제 너무 힘이 든다. 홀몸으로 외로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아니 되옵니다, 마님. 부디 채통을 지켜주십시오. 분명 마님에게 알맞은 상대가 나타날 것입니다. 갑시기는 힘겹게 마님을 밀어내고 이불을 단단히 여며주었습니다. 마님은 그런 갑시기를 눈물 젖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시기라고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크고 묵직한 물건이 있었다면 사랑하는 마님을 품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갑시기는 더욱 행동거지를 조심하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렇게 만감이 교차하는 겨울이 지나고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화사한 꽃이 피기 시작했고 우울해하던 정화마님도 기운을 되찾은 듯 했지요. 그리고 마을에 처음 보는 선비가 한 명 나타났습니다. 선비의 이름은 김영석이라 했습니다. 김선비는 마을 사람들의 이목을 단번에 사로잡을 정도로 빼어난 외모와 기품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키는 5척에 가까운 건장한 체구에 한눈에 봐도 수려한 이목구비를 지닌 미남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정화마님도 그 소문을 듣고 김선비를 직접 만나보기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봄볕이 따사로운 어느 날 김영석을 초대해 차를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마님은 김선비의 방문에 맞춰 조용한 뜰을 준비하고 정갈한 차와 다과를 마련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선비는 정화마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정갈한 도포를 입고 나타난 김선비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품격이 묻어났지요. 정화마님은 김선비를 처음 대면하는 순간 잘생긴 외모와 고귀한 분위기에 잠시 말을 잃었지요. 마님께서 이리도 환영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소. 김선비께서 이렇게 오시니 오히려 제가 기쁩니다. 편히 머무르시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둘은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정화마님은 이미 김선비에게 푹 빠져 있었죠. 헌데 어인일로 우리 누추한 마을까지 찾아오신 겁니까? 한양에서 학문을 익히던 중이었소. 그러나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이 자연 속에서 조용히 학문을 닦고자 이 마을에 오게 되었지. 어머, 그러면 우리 마을만큼 제격인 곳이 없지요. 사실 저도 이곳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심심하고 외로운 날이 많습니다. 제가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선비님께서 종종 들러 말상대가 되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나 할 수 있다면 제겐 큰 위안이 될 것 같아요. 방해라니요. 정화마님처럼 아리따운 분이라면 방해가 아니라 오히려 제가 눈호강하는 것이지요. 말씀이라도 좋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선비와 정화마님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생각보다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정화마님과 김선비는 자주 만남을 가졌습니다. 갑시기는 김선비와 정화마님이 가까워지는 것을 먼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화마님의 어두운 표정이 한결 밝아진 것을 기뻐해야 마땅했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김선비의 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절감하게 되었지요. 게다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김선비의 물건이 아주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빨래방망이에 비견될 만큼 크고 묵직해서 아주 마을 아낙네들도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갑시기는 더더욱 주눅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시기는 김선비가 영 수상했습니다. 아무래도 김선비의 출신 성분이 영 불명확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질투심에 김선비의 뒷조사를 하였는데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먼저 김선비가 이야기한 가문은 한양에 있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존재하지 않는 가문이었지요. 게다가 김선비는 응당선비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하루는 김선비가 정화마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갑시기가 엿들었는데 어딘가 영 이상했습니다. 공자께서도 쏘이는 군자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그러니 사람의 본성은 타고난 것이니 어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머, 그 말이 정말 맞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정화마님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갑시기는 논어를 읽었기에 김선비의 말이 완전히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논어에서는 소인과 군자의 차이를 설명한 것이지 사람의 본성을 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맹자의 호연지기를 길러야 군자가 된다며 마음을 비우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 한다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호연지기는 바른 기운을 기르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마음을 비우고 생각 없이 살아야 한다는 이상한 해석이었지요. 정화마님, 김선비는 어딘가 이상하옵니다. 부디 너무 마음을 주지 마시고 거리를 두시옵소서. 그게 무슨 무례한 말이냐? 고작 머슴 주제에 뭘 안다고 그리 떠드는 게야. 이 녀석 갑시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서 마당이라도 쓸 거라. 갑시기는 마님에게 경고하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김선비에게 마님은 홀딱 반해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결국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던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김선비와 정화마님이 혼인을 해버린 것입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정화마님은 듬직한 남편이 생겨서 퍽 행복해 보였습니다. 특히나 밤만 되면 김선비와 정화마님이 격렬하게 나누는 사랑의 소리에 갑시기는 질투심에 미쳐버릴 것 같았지요. 허나 갑시기는 정화마님의 행복을 빌어주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잘된 일이었지요. 차라리 이렇게 깔끔하게 마음을 접는 것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이 잘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김선비가 정화마님의 남편이 되고 나서부터 갑시기를 일방적으로 모든 일에서 손을 떼게 만드는 것입니다. 재산 관리부터 모든 것을 말이죠. 이에 갑시기는 반발했으나 김선비가 도끼 눈을 뜨고 갑시기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갑시기! 내 놈이 순진한 정화마님을 속이며 집안의 재물을 몰래 빼돌려왔지 않느냐? 머슴 주제의 주인의 재산을 탐내고 그 돈을 어찌 빼돌렸단 말이냐? 내 놈이야말로 천한 본성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럼 없이 헌신적으로 일하였습니다. 재산과 재물을 빼돌리다니요? 억울합니다. 증거라도 있으신 겁니까? 오냐? 여기 문서를 보면 여실히 드러나 있지. 내가 이 집에 온 뒤로 꼬리가 길어졌구나. 그러나 김선비가 내민 문서는 죄다 거짓이었습니다. 갑시기의 필체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미 김선비가 데려온 다른 머슴들이 갑시기를 붙잡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야 내 죄를 드러내게 되었으니 내가 친히 벌을 내려주마. 여봐라. 이 망할 놈을 흠씬 두들겨서 밖으로 쫓아내거라. 이놈 갑시가 이번에는 목숨을 살려주다만 다음에 이 마을에서 내 눈에 띄면 인생 하직하는 줄 알거라. 아이고, 억울합니다요. 갑시기는 꺼이꺼이 울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머슴들은 갑시기를 멍석이 돌돌 말아서 몽둥이로 신나게 두들겨 패고는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지요. 마지막으로 정화마님에게 도와달라고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갑시기는 엉망이 되어 어기적 기어서 마을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혹여나 김선비의 눈에 띄면 정말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허망하게 내쫓기다니. 이 갑식이 천한 목숨이라도 정화마님을 모시는데 모든 걸 바쳤건만 결국 이런 꼴이 되었구나.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갑시기는 그리 말하면서 산속 바위에 몸을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갑시기는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낡은 집안의 천장이 보였습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남의 집에 누워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어났는가? 자칫하면 죽을 뻔했네. 여기가 어디입니까? 영감님은 누구십니까? 내는 여기 산지기 박서진일세. 박노인이라고 부르게. 여기는 내가 사는 집이지 이놈아. 자네가 산속에 쓰러져 있길래 데려왔네. 아무렴 공경에 처한 사람을 모른 척하는 것은 내 성미가 맞지 않아서 말일세. 박노인은 그리 말하면서 죽 한 그릇 내밀었습니다. 갑시기는 그제야 죽을 봤더니 허겁지겁 들이켰습니다. 씁쓸한 것이 약초가 섞인 죽이었지만 맛이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갑시기는 이를 먹고는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이구야, 그거 참 기구하구만. 그러면 마을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겠어. 그렇다고 여기서 밥을 축내고 있을 수만은 없지요. 오늘 내로 떠나겠습니다요. 무슨 말을 그리 하는가? 어차피 노인 혼자 사느라 적적했는데 좀 더 있다 가게. 괜찮네. 젊어도 그렇게 쇠약해져 있는데 막 움직이다가는 세상 하직하네. 갑시기는 박노인의 친절에 눈물을 흘릴 만큼 감사하며 며칠 같이 지내길고 했습니다. 박노인은 산속을 돌아다니며 쓸만한 약초를 캐서 마을 한약방에 팔며 떼거리를 지냈습니다. 혹은 덫을 놓아서 산짐승을 사냥하기도 했지요. 간혹 산삼을 캐서 팔기도 했는데 예전에는 10만이 일도 했던 것 같았습니다. 갑시기는 박노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일을 거들었습니다. 그러자 박노인은 퍽갑시기를 마음에 들어 했지요. 젊은이 치고 예의가 바르고 굉장히 똘똘하니까 말입니다. 갑시기도 속세로부터 떨어져서 자연과 더불어 사니 마음에 평온이 찾아오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살다가 조용히 잠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산 생활은 어때 좀 할만한가 보이?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일찍이 산에 들어와서 살 걸 그랬습니다. 그렇지. 이곳에 있으면 사바세계의 말썽이나 갈등은 남일이지. 자네만 괜찮다면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을 배워서 산에서 살아가 보는 것이 어떤가? 그래만 주신다면 저야 감사하지요. 어르신의 가르침은 정말이지 유익합니다요. 갑시기는 그렇게 박노인의 약초학을 배우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산속을 뛰어다니며 약초를 캐고 화살로 산짐승도 잡다 보니 허약했던 몸도 몰라보게 뒤바뀌게 되었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뛰어도 숨을 헐떡였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산을 뛰어다녀도 끄덕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도 세져서 장군처럼 활시위를 잡아당겼지요. 갑시기는 듬직하게 탈바꿈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물건은 작았지요. 제 아무리 체력을 길러도 물건이 커지지는 않는가 봅니다. 그래도 산속에서 살면 사용할 일이 딱히 없으니 문제는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박노인이 덫을 확인하러 나갔다가 멧돼지를 맞닥뜨리는 바람에 크게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박노인을 보고 갑시기는 깜짝 놀라서 서둘러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깊은 데다 박노인이 나이가 있어서 상처는 좀처럼 치유되지 않고 점차 악화될 뿐이었죠. 밤이 되면 열이 펄펄 끓어오르고 미움조차도 잘 삼키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의 은인을 이렇게 떠나보낼 수 없다. 뭐라도 해야 한다. 갑시기는 무작정 산으로 나와서 박노인을 치료해줄 약초를 찾았습니다. 보통 약초로는 효과가 없을 터입니다. 박노인이 꿈에 산삼이라고 항상 이야기했던 신령삼이 필요했지요.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갑시기는 개의치 않고 신령삼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러나 찾는다고 나타나면 신령삼을 전설의 산삼이라고 부르지 않았겠지요. 결국 갑시기는 빗속에서 산을 돌아다니다가 발을 헛디디고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허나 몸을 단련하고 하도 산속을 돌아다녀서일까요? 갑시기는 반사적으로 팔을 뻗었고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순간 절벽 아래에 있는 둔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갑시기는 낑낑거리며 겨우 둔턱을 붙잡고 기어 올라왔지요. 기어 올라와 보니
절벽 아래에 숨겨져 있던 한 동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갑시기는 숨을 고르며 동굴 입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서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신비로운 향기에 이끌린 갑시기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깊숙한 곳으로 다가갈수록 향기는 더욱 강해졌고 마침내 그 앞에 멈춰섰을 때 갑시기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것이 그것이구나. 바로 그곳에 세상과 떨어진 이 은밀한 장소에 천년을 버텨낸 산삼, 신령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신령삼은 굵고 튼튼한 뿌리와 넓게 퍼진 잎이 있었고 주위에는 산삼의 신비한 기운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 향기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맑고 청아한 기운을 풍기며 갑시기의 온몸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듯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갑시기는 기쁨에 차 숨을 내쉬었습니다. 곧바로 신령삼을 캐어서 덩굴을 타고 다시 올라갔지요. 갑시기는 신령삼을 몽둥이로 잘게 으깨서 박노인의 입에 넣었습니다. 박노인은 힘겹게 입을 달싹이며 신령삼을 삼켰지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박노인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봐라 갑시기.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내가 다시 살다니? 어르신이 입이 닳도록 말했던 그것을 찾았습니다. 신령삼 말입니다. 무엇이? 그 말이 참말이냐? 아니, 이 정신 빠진 녀석아. 어차피 나는 다 죽어가는 노인네였다. 그러면 그 아까운 신령삼을 나 같은 노친네에게 줄 것이 아니라 어디든 마을로 내려가서 팔아서 한몫 잡았어야지 이놈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에게는 천냥이고 만냥이고 아깝지 않습니다. 어르신은 제 목숨을 살려주신 은인이고 이 산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신 참스승이시옵니다. 어찌 제가 어르신의 목숨을 외면하고 신령삼을 재물 따위와 바꿔먹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박노인은 갑시기의 말에 정말 감명을 깊었는지 머리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갑시기에게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그래, 갑시기 너는 정말 참된 사나이다. 그러면 나도 이 10만이의 오랜 비밀을 하나 알려주마. 본래 산삼에는 자삼이 있고 웅삼이 있다. 진짜 백이 산삼이 하나 발견되면 그 자리에 반드시 다른 산삼이 하나 더 묻혀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어서 그 신령삼이 발견된 자리를 파보거라. 갑시기는 그 말을 듣고 신령삼이 발견되었던 자리를 다시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부근을 차보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박노인의 말대로 또 다른 신령삼이 하나 더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박노인에게 준 것보다도 더 크고 씨알이 굵은 산삼이었습니다. 갑시기는 순간 이 산삼을 팔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헌데 역시 진정한 자산은 튼튼한 신체와 올바른 정신이라는 것을 산속에서 살면서 깨달은 갑시기였습니다. 갑시기는 그 자리에서 신령삼을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갑시기는 전에 없이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니 아침이 되었는데 묵직한 것이 아랫도리에 달려있는 것을 느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꿈에만 그리던 대물이 하나 달려있는 것입니다. 갑시기의 눈에도 정말 괴물 같은 것이 하나 턱 하나 달려 있었는데 처음에는 밭에서 뽑은 무가다리 사이에 달린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물건만 거대해진 것이 아닙니다. 갑시기의 힘은 그야말로 장사 저리 가라 할 정도라서 박노인을 공격했던 멧돼지도 단숨에 들어서 내던질 만큼 힘이 세졌습니다. 갑시기는 이제 예전처럼 주눅들고 허약한 비실이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갑시기는 가장 먼저 정화마님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사기꾼인 김선비가 온갖 몹쓸 짓을 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서 정화마님이 잘 지내는지 확인해보고 만약 행복하다면 그대로 떠나서 박노인과 같이 살고 아니라면 당장 내려가서 혼내주기로 결심했지요. 갑시기는 마음을 굳게 먹고 박노인에게 이를 말하였습니다. 박노인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갑시기와 같은 참된 사나이는 이런 산속에서 썩어가서는 안 된다면서 말이지요. 갑시기는 이에 짐을 꾸리고 하산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김선비의 사기꾼 행적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웃 마을과 한양까지 돌아다니며 김선비의 뒤를 캤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뭐냐, 김선비. 아니, 이 사기꾼 김장돌이. 갑시기가 가서 내 놈의 진짜 본색을 낱낱이 밝혀주마. 갑시기는 마침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갑시기의 고향 마을은 처음 갑시기가 떠났을 때와 달리 엉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피폐해졌고 모두 행색이 초라했지요. 이유를 물어보니 김선비, 아니 김장돌이가 악덕 고리대금업으로 막대한 빚을 마을 사람들에게 지게 만들고 그 돈으로 호의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정화마님도 골방에 가둬두고 밤이면 밤마다 기생들을 불러와서 잔치를 벌인다는 겁니다. 이 말에 갑시기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정화마님 댁으로 갔습니다. 대문이 닫혀 있었지만 갑시기는 단숨에 주먹으로 쳐서 무너뜨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란이냐? 뭐야? 내 놈은 갑시기 놈 아니냐? 내가 다시 한번 더 내 눈에 띄면 죽은 목숨이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아주 죽음을 자초하는구나. 이놈 김장돌이. 지금까지 사람들을 속이고 잘도 호의호식하고 있었구나. 오늘 내 놈 제삿날이다. 갑시기는 그리 말하면서 단숨에 달려들었습니다. 잔치상에는 마을의 사또도 있었는데요. 김장돌이가 마을 사또도 포섭하여 끼고 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에 포졸과 김장돌이의 사병들이 창날을 내세워 갑시기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갑시기는 예전의 그 갑시기가 아니었지요. 단숨에 창을 잡아채더니 창을 쥐어잡은 포졸을 번쩍 들어 던져버렸습니다. 이에 놀란 다른 포졸들이 단숨에 갑시기를 향해 창을 찔렀는데 갑시기가 한 번 손을 쳐내니 창이 모두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놈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그렇게 힘으로 우악스럽게 해봐야 소용없다. 어딜 노비놈이 양반댁을 습격하여 행패를 부르느냐. 설령 무사히 나간다고 해도 조정해서 내 놈의 목에 현상금을 걸 것이다. 현상금? 뭐냐, 이놈아 말 한번 바랬다. 현상금이 걸린 것은 내 놈이다, 김장돌이. 갑시기가 그러면서 품속에 손을 넣어서 현상숲의 그림이 그려진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그림은 다름 아닌 김장돌이었지요. 이에 사또도 놀라고 김장돌이도 놀라서 눈을 흘겼습니다. 완전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와버렸으니 말입니다. 이미 내 놈이 사기를 치고 다녀서 화가 잔뜩 난 피해자들이 이 마을로 오고 있다. 이보시오, 사또나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당장 저 몹쓸 것을 체포하시오. 저놈은 양반도 아니고 선비도 아닌 상놈 중에 산 것이오. 갑시기의 호통에 사또는 우물쭈물하더니 결국 김장돌이를 붙잡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장돌이는 자포자기한 듯 크게 웃어 제꼈습니다. 그래, 좋다. 좋아, 갑시기. 그러면 내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게. 나도 자네를 바로 목숨을 빼앗지는 않았잖는가. 김장돌이는 뻔뻔하게 말하였지만 갑시기는 그래도 납득하였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그 어떤 것도 남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지요. 그래, 어디 마지막 유언이라도 한번 씹으려 보거라. 나와 씨름 한판 하자. 그래서 만약 내가 이긴다면 내 얌전히 오랏줄을 받겠다. 그러나 만약 아니라면 날 여기서 도망가게 내버려도 다오. 아주 철면피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시기는 흔쾌히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에 김장돌이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요. 산에 처박혀서 무술 수련을 조금 한 것 같다만 한때 천하장사까지 지샜던 김장돌이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포졸들이 둘러싼 상태에서 난데없는 씨름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김장돌이와 갑시기는 서로의 삿발을 단단히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지요. 일어나자마자 김장돌이는 순식간에 갑시기의 허리를 움켜잡으며 안다리 걸기 기술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갑시기를 넘어뜨리려 했지만 갑시기는 몸을 낮추고 발을 단단히 고정하며 버텼습니다. 김장돌이는 다시 배지기로 갑시기의 중심을 흔들었으나 갑시기는 재빠르게 그의 허리를 감아잡고 반격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갑시기는 본능적으로 장돌이의 팔을 잡아채며 몸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장돌이를 바닥에 내리꽂았지요. 앗! 하는 순간에 벌어진 것입니다.
갑시기는 찰나의 순간에 힘과 순발력으로 잡채기 기술에서 엉덩배지기로 자연스럽게 이어간 것입니다. 힘이 세지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인데 갑시기는 아주 씨름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던 것이죠. 장도리는 순식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채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강하게 내려꽂힌 순간 흰자위를 드러내며 기절해버리고 말았지요. 갑시기가 완승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졸에게 사로잡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지금까지 저지른 사기 혐의가 모두 적용되어 거의 평생을 옥에서 썩게 되었습니다. 갑시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믿지 못하였구나. 모두 내 잘못이다. 아니어요, 마님. 저 갑시기는 마님이 무사하기만 하다면 상관없습니다요. 그리고 정화마님은 골방에 갇혀 있다가 갑시기 덕분에 겨우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정화마님은 갑시기가 떠나고 나서부터는 갖은 고초를 당하며 지내야 했지요. 하지만 이제 갑시기가 돌아오게 되어 자유를 되찾게 되었지요. 이제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해진 갑시기는 마침내 정화마님을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분 차이고 뭐고 이제 그 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화마님은 예전과 몰라보게 변한 갑시기와 상상을 초월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절구 때 만한 것이 들락날락 하는데 아니 이게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눈앞이 번쩍번쩍하고 하얗게 변했다가 새카매졌다가 난리도 아니니 정화마님은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사내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갑시기는 정화마님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면서 집안을 잘 꾸려가게 되었답니다. 옛말에 지은 보은이라 하여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고 합니다. 갑시기는 은혜를 베푼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갚으며 이에 따라 복까지 받아서 이렇게 사랑하는 정화마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갑시기를 본받아야겠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